나마스카. 다다 지바목다입니다. 오늘은 그 화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폐라고 하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돈이죠.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항상 돈을 쓰지만은 돈이 무언가, 그리고 화폐란 게 무언가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건 굉장히 그 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에서도 화폐로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물론 뭐 그렇게 제가 뭐 학문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분야가 바로 이 돈이 무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슈퍼에 가서 뭐 아이스크림을 사 먹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사 먹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돈을 쓰는데, 그냥 이 종이로 된 무언가가 어떻게 그 수많은 실물로 된 상품들과 교환되는지를 생각하면 이건 사실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에서 이게 쓰고 있으니까 별로 의식을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화폐가 통용이 안 되는 시대가 된다면은 그때는 정말 돈이 뭐였지? 이게 뭐였길래 이 종이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가 있었지? 라는 건 이제 심각하게 그 질문을 던지게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났거나 2차 대전 전에 독일에서 엄청난 인플레이션, 1년에 몇백만 프로, 보통 요즘에 뭐 몇 프로만 물가가 올라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1년에 몇백만 프로의 물가가 오르는 건 보통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초인플레이션, 그런 슈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종이가 휴지 조각이 됐을 때, 거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당시 뭐 계란 하나가 뭐 아침에 1마르크였던 게 저녁에는 또 몇 마르크, 며칠 지나면은 몇백 마르크, 연말에 가면 몇백만 마르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유 하나가 1,000원짜리가 연말에 가서 100만원쯤 된다면은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종이가 휴지 조각이 되고, 그래서 뭐 차라리 벽지로 쓰는 게 낫다. 그 돈으로 벽지를 사서 벽에 바르느니 차라리 그 돈을 바르는 게 종이 지폐를 벽지로 쓰는 게 싸게 먹힌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실제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몇 차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상황을 본다면은 그런 게 다시 일어나는 게 이제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계량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미연에 감지하고 예비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게 이제 전혀 불가능한 일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하다가 결국 이제 화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교환 수단이죠. 교환 수단.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쌀을 잔뜩 이고 가서 뭐 옷을 사고 아이스크림 사고 신발 사고 이런 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통용할 수 있는 숫자로 된 금액이 찍힌 화폐를 사용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런 이제 교환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금방 상하지 않는 쌀 같은 것이 교환 수단의 일종의 화폐 일종으로 사용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교환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받았던 게 이제 금이죠. 금이 사실상 전 세계적인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한 셈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처음에 달러를 발행했을 때는 그 종이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달러에 35달러를 가져오면은
금 1온스와 바꿔준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금 교환권이죠. 금 교환권. 이런 것처럼 금과 연동돼 있는, 금과 바꿔줄 수 있는 이러한 경우를 이제 그 금본위제라고 하죠. 그래서 금과 바꿀 수 있는 화폐다라고 해서 태환, 교환이 가능한 화폐다 해서 태환화폐라고 이제 하고요. 이런 건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제 바뀌어 버렸죠. 달러가 전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된 것은 잘 알다시피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이제 그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기로 그러니까 달러를 금과 연동시키고 35달러를 금 1온스와 연동시키고 나머지 화폐들은 다 달러와 일정 비율로 연결되게 만든 그러한 그 협약을 맺었기 때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그 흔들리기 이제 시작을 했죠. 미국이 정직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만큼만 달러를 찍는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전쟁을 한 나라죠.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뭐 세계의 경찰이라는 타이틀도 없고 정말 그런 역할을 제대로만 한다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타이틀이죠. 세계의 경찰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돈이 그 필요하게 되죠. 일단 한번 전쟁이 벌어지면요. 일단 뭐 포탄 같은 게 뭐 정말 가장 싼 포탄 하나가 몇백만 원이고 조금 멀리 날아갈 만한 건 다 억대죠. 미사일 하나가 억대.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뭐 방송에서 미사일 훈련할 때 보면은 저게 그냥 뭐 날아가나 보다 하지만 보통 몇십억짜리가 한 번에 날아가는. 그래서 사실 군인들도 그 훈련할 때 그 미사일을 쉽게 잘 못 쏘죠.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근데 전쟁이 나면 이게 아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냥 무조건 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 천문학적인 돈이 들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전쟁에 개입했지만은 이제 그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 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에 비해서 교환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달러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당시 이제 극비 사항이었겠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미국이 그 베트남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전비를 쓰고 계속 달러를 발행하는 걸 보면서 저거 좀 이상하다. 저렇게 되면은 금과 달러가 교환되지 않겠구나 하면서 특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제 달러를 금과 바꿔달라 이렇게 미국에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그 프랑스의 그 드골 대통령이었죠. 드골은 뭐 2차 대전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도 꺼리낌 없이 자기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눈치만 보고 감히 미국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달러를 이거 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감히 요구를 못하고 있으면 드골이 당당하게 프랑스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금을 프랑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미국에 요구를 하게 되죠. 결국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태환 불가능을 선언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달러와 금을 바꿔주지 않겠다. 솔직히 말해서 자신들이 이미 발행된 그 달러만큼의 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였죠. 전 세계는 뭐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졌죠. 그러면 원리대로 하면 그때부터 달러는 종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금과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이미 많은 달러를 발행을 했고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쉽게 양보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미 미국은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달러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냥 종이에 불과한 것인데 미국의 군사력이 이것을 유지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우디와 석유 거래를 하면서 중동 지방의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살 수 있다. 달러로만 사고 팔 수 있다. 라는 것을 계약을 맺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사우디와 미국의 비밀 협약이죠. 사우디의 왕정, 민주적이지 않은 그 사우디의 왕정을 미국의 군사력으로 지켜주는 대신에 사우디는 그 어마어마한 석유를 판 그 대금을 모두 달러로만 받음으로써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가 달러를 쓰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게 만드는, 왜냐하면 석유가 없이는 생존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중동에 석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금과 연동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걸 보면 결국은 기축통화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전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의 군사력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근본이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언제든지 달러를 찍을 수가 있죠. 본질적으로 그냥 종이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미국 정부에서 발행되는 순간에 이것은 실제 가치를 지니는 100달러면 100달러만큼의 무언가를 사서 먹거나 즐길 수 있는 실제 가치를 지닌 일종의 금이 되는 거죠. 종이를 갖고 금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왜? 미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과 같은 효력을 가진 달러라고 미국 정부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감히 그거에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이 이러다 보니까 다른 대부분의 나라도 역시 근본이제를 쓰지 않죠. 우리나라도 역시 근본이제를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근본이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10,000원권이나 50,000원권 역시 본질적으로는 종이에 불과해요. 단지 한국 정부에서 위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든 요 종이만 한국 정부에서 만들고 한국 의회의 승인을 받은 동의를 통과한 이 종이만이 한국에서는 일종의 금과 같은 모든 물건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근본이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가가 필요하면 사실은 만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정부에서는 돈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외국에 비해서는 정부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적죠. 굉장히 국가가 빚을 적게 지고 있는 나라인데, 사실 국가의 빚이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그건 그냥 숫자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빚과 국가의 빚은 다르죠. 개인의 빚은, 개인의 돈은 옆집에서 빌리면은 반드시 갚아야죠. 내가 옆집에서 빌린 돈은 그러니까 그건 정말 실체가 있는 돈이거든요. 실체가 있는 부채죠. 옆집에서 100만 원을 빌렸으면 반드시 때로는 그 이자까지 해서 그것을 갚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화폐 경제와 국가의 화폐 경제는 상당히 다르죠. 국가는 화폐 발행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어떤 통화량을 낼 때, 다시 쉽게 말해서 부족한 돈을 추가로 창출해낼 때, 화폐를 창출해낼 때,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면은 보통 민간 기관들이 그것을 채권을 삼으로써 시중에 그 돈이 풀리게 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중앙은행,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에서 직접 그것을 그 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이제 그 돈을 직접 빌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한국은행도 정부의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국가가 국가로부터 돈을 빌리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웃긴 게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돈 빌렸어요. 뭐 100조 원 빌렸어요. 해서 왼쪽 주머니에다 그냥 넣어놓는. 그리고서 돈 생겼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런 거니까요. 지금은 근본이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매뉴얼에 따라서 엄격하게 위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든 이 종이가 돈으로 그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전 그 근본이제하고도 다르고 개인이 돈을 구하는 것과도 그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화폐를 발행해서 까지 해서라도 경제 위기를 넘길 수가 있고 그럴 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그 재난소득을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만 주어야 되느냐, 아까 쉽게 말해서 보편적인 지원이냐 선별적인 지원이냐, 이걸로 이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면에서 우리가 사실 그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금방 말한 것처럼 도대체 돈이란 게 무엇냐.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 직장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또는 몇천만 원씩 받는 이런 자기 월급, 급여, 이거를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실물로 느껴지는 그 실물감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국가가 창출해내는 돈이라는 것은 이런 꼭 실물은 아니죠. 허상이라고 말하면 좀 위험하죠. 함부로 발행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함부로 발행하게 되면 더 엄청난 돈이 발행되면은 옛날에 2차 대전 직전에 독일이 겪었던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완전 국가 경제가 무너질 수가 있죠. 함부로 그렇다고 해서 발행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국가의 동의를 받아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만큼만 화폐를 창출하고 필요한 수준의 통화량을 분명히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개인이 돈을 못 구하는 것처럼 국가도 돈을 절대 못 구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여서도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화폐 제도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는 빚이 많고 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 다 굶더라도 참아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그 잘못된 그 생각이죠. 국가는 얼마든지 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화폐를 발행을 해서라도 전체 구매력을 향상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아난다마르가에서는 바바께서는 원칙적으로 근본이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본이제로 돼 있을 때 화폐와 금이 일정한 교환 비율을 갖고 연동이 돼 있을 때 이때 화폐가 진짜 화폐죠. 실제로 은행에 가서 제시하면은 금과 바꿔주는, 옛날에 그 미국에서 달러가 처음 발행됐을 때와 같은 그런 근본이제 시스템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고 화폐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인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근본이제가 깨졌기 때문에 이런 경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그 재정 개입이 필요하죠. 그런데 마치 국가의 부채가 개인의 부채와 마찬가지로 절대 어디서 못 빌려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월등히 안정적인 우리나라의 그 정부 부채 비율을 계속
위험한 듯이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하죠.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 재벌을 비롯한 그 부유층들이 부담을 해야 할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어떤 경제 관료들의 눈속임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제 관료들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역사를 통해서 항상 이런 재벌들의 이익을 옹호했고 부자들, 가진 자들의 이익을 옹호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정말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자영업자들이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 힘들어진 이 상황에서 그 고통을 그 사람들은 절절히 못 느끼죠. 왜? 월급 잘 나오니까, 연봉 수천만 원 수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러한 고위 공무원들조차 정말 그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더 힘든 사람들은 드러나지도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서울이나 이런 도시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려면 그래도 적어도 몇 억 이상은 갖고 가게를 차리거나 자기 영업장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지금 충격을 받고 위기에 빠져 있죠. 근데 애시당초 이럴 능력조차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힘든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할 때 선별 지원으로는 도저히 지원해 주려고 해도 지원해 줄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은 자기 소득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줄었다는 걸 입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은 이전 직장에서 이 정도의 급여를 받았는데 지금 소득이 없어서 어려운 것을 입증을 할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애시당초 자영업을 하기도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 그 뭐 그냥 노점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날품팔이식으로 일을 하다는 사람들 실제로 의외로 이렇게 공식적인 통계 잡히지 않고 적절한 뭐 세금을 내고 싶어도 세금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번 코로나로 해서 가장 큰 이미 드러난 자영업자보다 훨씬 더 큰 그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려면 일단은 보편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럴 때는 자꾸 정부 부채 비율이 얼마니 뭐니 이런 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죠. 과감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일단 구매력을 살려서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나중에 다시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이것은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마치 나라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어떤 기득권층의 세금 부담만을 덜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그 위선적인 그 현실입니다. 이것은 그 프라우트 원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한 얘기 중에 뭐 저도 뭐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경제적인 지식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얘기가 생소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돈이라는 것은 화폐라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단위에서는 정말 실물 가치로 느껴지죠. 내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만큼만 우리가 보통 뭐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감으로 느껴지지만 국가 단위에서의 화폐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국가가 필요한 양만큼 정해서 창출해내는 사실상 현대화폐 이론에 따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게 돈이에요. 솔직히 말을 하면은 옛날 금본위제 때만 하더라도 금이 있는 만큼만 돈을 찍어내게 돼 있어요.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만큼만. 그렇기 때문에 종이가 허상이 아니라 실물 가치가 있는 것이 명백한데 오늘날의 금본위가 깨진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이후에 금본위가 깨진 현대적인 화폐 이론에서 따른다면 사실상 금은 돈이라는 것은 화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정부가 찍어서는 안 되죠. 이미 인류는
예전에 몇 번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그 위험한 그 짓을 잘 하려고 하지 않죠. 이번에 그 미국에서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미 뭐 수조 달러면 뭐 수천조 원에 이미 뭐 구제금융 정도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뭐 재난소득을 지급하고 조만간 미국에서는 아마 경 단위의 이 코로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쓰는 돈이 경 단위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것은 사실상 미국 정부에서 그냥 종이에다 그냥 프린트를 하고 있는 거죠. 인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당당하게 돈으로 쓰고 있죠. 다른 어떤 나라도 그 달러의 가치를 무시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미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참 절묘하게도 어떤 화폐로 이 종이가 돈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결국 그 정부의 군사력이 커버하는 범위에서 그게 인정이 돼요. 전 세계를 커버하는 군사력은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날 달러는 전 세계의 그 기축통화로 통용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원화는 한국에서는 분명한 돈이지만 이게 외국에 가게 되면은 무역을 하거나 그럴 때는 잘 쓰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이것을 실물 가치로 봐주지 않는 거죠. 물론 소소한 여행을 하거나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소소한 여행을 할 때는 외환은행을 통해서 다 환전이 되지만은 무역을 하는, 특히 석유를 사는 이런 건 절대 원화 수십조 원을 가져도 석유를 한 방울도 안 주죠. 거기서는 오로지 달러만을 실물 가치가 있는 그 돈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국은 이런 그 인플레이션에 조심을 해야 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쉽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은 이렇게 급박한 시기에는 정부에서 과감하게 지금 뭐 무제한으로 그 돈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정말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그렇게 왜냐면 그 사람들의 구매력을 향상시켜주면 결국 전체 경제가 다 활성화되고 나중에 그것이 그 정부 수입으로 이제 환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편적인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고 지금 이미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 환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재정적인 정책을 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화폐에 대해서 좀 정확한 것을 깊은 지식은 아니더라도 정확한 것을 알 필요가 있죠. 화폐라는 것은 국가가 정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최종적으로 정말 그 국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그런 최종적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기존의 전통적인 신용 창출에 의한 통화를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풀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정말 나중에 지금도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긴 하겠죠. 최종적으로는 직접 국가가 그 발권력을 동원하는 그러한 그 방법까지 뭐 검토를 하고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미 다행히 그 백신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좀 고비는 넘어가고 있죠. 이미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자꾸 뭐 국가 부채 비율을 얘기하다 보면 이 부채가 정말 어떤 개인들이 옆집에서 빌린 것처럼 큰일 나는 그런 돈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그냥 사실 서류상의 숫자로만 존재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너무 높게 증가하면은 그 경제가 위험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 국가 부채라는 것과 또 외채가 다르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외채로 하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꾸 정부에서 부채 비율을 강조하면 국민들이 위축되고 겁을 먹는데 외채하고는 이건 또 완전히 다르죠. 외채는 다른 나라에서 빌린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되고 그 외채를 못 갚으면 디폴트가 되죠. 디폴트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아무런 무역도 할 수 없고 석유도 살 수 없고 식량도 살 수 없는 국가 자체가 파산이 나버리게 되는데 정부 부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을 빌려서 왼쪽 주머니에 돈 넣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 화폐량을 증가시켜서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왜냐면 지금 문제는 그 화폐 양이 사실 문제거든. 이미 지금 이런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무슨 뭐 쌀이 없고 사과가 없고 뭐 야채가 없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그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적절한 화폐의 그 양과 적절한 화폐의 공급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이 화폐가 공급될 때 곧바로 구매로 활성화되면서 그러니까 이미 가진 사람들에게 화폐가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면 이것은 결국 투기적인 수요밖에 안 일어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이런 자산 시장은 뭐 계속 올라가고 있죠. 투기적인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어려운 그 문제이고 위험합니다. 실물 경제는 이렇게 침체되는데 투기적인 경제가 이렇게 치솟게 되면 이거는 뭐 거의 100% 대공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 많은 그 학자들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무렵에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풀린 돈으로 해서 대공황 같은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지난 그 2차 대전 직전의 대공황보다 더 어려운 그 공황이 이제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정부의 재정 정책이 이런 그 서민층에게 집중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서민층에게 투입되는 돈들은 실제 실물 시장에서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를 그 안정화시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부동산과 주식 같은 투기적 시장에 자꾸 돈이 투입되면 이 투기적 경제가 실물 경제와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면서 결국 한순간에 거품이 꺼지는 그 대공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그 기회가 되면 자세히 그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결국 그 정부가 이번에 그 코로나 위기를 넘기면서 어떠한 그 정책을 써야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 좀 돈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